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시골 마을의 좁은 도로엔 낙엽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오후 2시 40분,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달리던 유치원 버스가 마을 입구에서 멈춰섰다. 엔진 과열이었다. 낡은 버스는 종종 이런 식으로 말썽을 부렸고 기사 박 씨는 익숙한 듯 보닛을 열어 연기를 확인했다. 차 안에는 아이가 한 명 남아 있었다. 서지우, 6살이었다. 박 씨는 시계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다. 걸어서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박 씨는 차 문을 열고 지우를 내려주었다. 아이는 분홍색 가방을 등에 메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박 씨는 아이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다. 곧 엄마가 마중 나올 것이고 아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모퉁이를 돈 순간 아이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지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후 2시 40분이었다. 유치원 버스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을에 도착했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달랐던 건 버스가 평소보다 100m 앞에서 멈춰섰다는 것뿐이었다.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박 씨는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뜨거운 공기를 내보낸 후 뒤를 돌아봤다. 차 안엔 지우만 남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집에 내려준 뒤였다. 박 씨는 잠시 망설였다.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애매했다. 지우의 집은 바로 앞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보이는 거리였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내려주기로 한 것이다. 지우는 고분고분한 아이였고 길도 익숙했다. 무엇보다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분홍색 가방을 바르게 메고 버스에서 내렸다. 아이는 언제나처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박 씨는 손을 흔들어 답했고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작은 발걸음이 아스팔트 위를 밟아갔다. 분홍색 가방이 아이의 등에서 흔들렸다. 박 씨는 아이가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는 다시 보닛을 열었다. 그날 오후 3시 지우의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고. 엄마는 집 대문 앞에서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친구 집에 들른 줄 알았다. 하지만 유치원에 전화를 걸자 담임교사는 지우가 분명히 버스에 탔다고 했다. 박 씨에게도 연락이 갔다. 박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다. 분명히 내려줬다고. 집 앞까지 걸어가는 걸 봤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우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경찰이 출동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떻게 100m 사이에서 아이가 사라질 수 있느냐고. 박 씨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분명히 걸어가는 걸 봤다고. 모퉁이까지 갔다고. 하지만 그의 말엔 확신이 없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흔들렸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아이를 내려준 게 맞느냐고. 혹시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밤이 되자 수색이 시작됐다. 마을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거리를 누볐다. 경찰은 인근 공터와 빈집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그렇게 2시 40분 이후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지훈의 집은 유치원 정류장에서 100m 떨어져 있었다. 직선도로 70m를 걸은 후 기역자 모퉁이를 돌아 30m를 더 가면 대문이 나왔다. 평소 같으면 3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지훈은 그 길을 매일 걸었고 엄마는 늘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2시 40분이 되자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딸이 오는 길목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엄마의 시야에는 직선도로가 보였다. 70m 앞에 정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모퉁이까지는 충분히 보였다. 엄마는 그곳에서 분홍색 가방을 기다렸다. 늘 그랬듯이. 그리고 실제로 엄마는 분홍색 가방을 봤다. 작은 아이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엄마는 손을 흔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이는 모퉁이에 다다르자 시야에서 사라졌다. 당연한 일이었다. 모퉁이 뒤는 엄마가 볼 수 없는 구간이었으니까. 30m만 더 걸으면 딸이 나타날 것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다. 엄마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도착했어야 했다. 엄마는 대문을 나섰다. 모퉁이를 향해 걸었다. 30m는 금방이었다. 모퉁이를 돌았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직선도로도 텅 비어 있었다. 분홍색 가방도 작은 발걸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뛰기 시작했다. 정류장까지 달려갔다. 하지만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다. 버스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엄마는 박 씨에게 물었다. 지우를 봤느냐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내려줬다고. 걸어가는 걸 봤다고. 엄마는 다시 물었다. 어디까지 봤느냐고. 박 씨는 대답했다. 모퉁이까지.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은 즉 박 씨도 모퉁이 뒤는 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엄마도 모퉁이 뒤를 보지 못했다. 그 30m 구간에서 지우는 사라진 것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모퉁이 뒤 30m. 기역자로 꺾인 그 짧은 길. 한쪽에는 오래된 담벼락이 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2년 전부터 비어있던 빈집이 있었다. 담벼락은 높았고 빈집은 잠겨 있었다. 길은 좁았고 시야는 막혀 있었다.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가기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발자국도 비명도 흔적도 없었다. 마을은 오래된 시골이었다. CCTV는 정류장에 하나 있었지만 그마저 고장난 상태였다. 수리를 미뤄둔 지 몇 달째였다. 빈집 주변에도 담벼락 근처에도 카메라는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오후 2시 40분 마을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 있었고 밖에 나온 이는 거의 없었다. 경찰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었다. 혹시 이상한 걸 보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아무도 못 봤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그렇게 100m 안에서 증발해버렸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다. 경찰은 가능성을 따져봤다. 유괴, 사고, 가출. 하지만 어느 것도 들어맞지 않았다. 6살 아이가 스스로 사라질 리 없었고 사고라면 흔적이 남았을 것이며 유괴라면 누군가는 봤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100m, 그 짧은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공백이 되어버렸다. 지우가 사라진 다음 날 마을 전체가 움직였다. 경찰은 수색팀을 구성했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섰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경찰견도 투입됐다. 개들은 지우의 옷 냄새를 맡고 길을 따라갔지만 모퉁이를 지나자 멈춰섰다. 더 이상 냄새를 찾지 못했다. 마치 그곳에서 흔적이 끊긴 것처럼. 수색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우선 마을 안쪽부터 시작했다. 빈집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창고와 헛간을 뒤졌다. 오래된 우물도 확인했다. 혹시 아이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물은 철망으로 덮여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을 뒤편의 산도 수색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주변 수풀을 살폈다. 6살 아이가 혼자 산에 올라갈 리 없었지만 가능성은 모두 확인해야 했다. 이틀째가 되자 수색 범위가 넓어졌다. 마을 외곽의 하천을 따라 내려가며 둑과 풀숲을 뒤졌다. 물은 얕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잠수부까지 투입됐다. 하지만 강바닥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인근 폐가들도 모두 확인했다. 문이 잠긴 곳은 강제로 열었고 지하실과 다락까지 살폈다. 먼지만 쌓여 있을 뿐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사흘째 수색대는 점점 지쳐갔다.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뒤지고 있었다. 경찰은 더 넓은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인근 도시까지 수배 전단을 돌렸고 CCTV 영상을 전수조사했다. 혹시 누군가 차를 타고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마을을 지나간 차량은 단 3대뿐이었고 모두 주민들의 차량이었다. 그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색은 사실상 중단됐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현장에 나오는 인원은 줄어들었다. 주민들도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다. 마을은 작았고 숨을 곳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옷 한 조각, 신발 한 짝, 심지어 머리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가 그날 입었던 건 분홍색 티셔츠와 청바지, 하얀 운동화였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수색대가 철수하던 날 지우의 엄마는 혼자 마을을 걸었다. 정류장에서 집까지 그 100m를 천천히 걸었다. 모퉁이에서 멈춰섰다. 그곳에서 딸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낙엽만 바람에 굴러갈 뿐이었다. 엄마는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다. 혹시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딸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만 손끝에 닿았다. 엄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아침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마을 외곽 하천 근처에서 분홍색 물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하천은 마을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농업용수로 쓰이는 작은 수로로 물은 거의 말라 있었다. 그곳 풀숲 사이에 분홍색 유치원 가방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다. 겉면은 깨끗했다. 진흙도 풀물도 묻어 있지 않았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지우의 알림장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지우의 이름이 선생님 글씨로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날의 일정이 보였다. 오늘의 활동, 간식 메뉴,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평범한 유치원 알림장이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손수건과 물티슈가 들어 있었다. 모두 깨끗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발자국을 찾았지만 도랑 주변은 마른 풀밭이라 흔적이 남지 않았다. 가방이 놓인 곳 주변에 풀은 눌린 흔적이 있었지만 그게 언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인근 도로에도 타이어 자국은 없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며칠째라 땅이 단단했다. 누군가 이곳에 가방을 놓고 갔다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이었다. 가방의 발견 위치가 수상했다. 하천은 마을과 반대 방향이었다. 지우가 집으로 가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다. 게다가 1km는 6살 아이가 혼자 걸어가기엔 먼 거리였다. 만약 지우가 스스로 이곳까지 왔다면 누군가는 봤을 것이었다.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누군가 가방을 여기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문제는 왜 가방만 놓고 갔느냐는 것이었다. 유괴범이라면 증거를 없애야 했다. 가방을 태우거나 버리는 게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 마치 일부러 발견되길 바란 것처럼. 경찰은 여러 가설을 세웠다. 혹시 범인이 경찰을 조롱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방을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가방에서 특별한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알림장도 손수건도 물티슈도 평범했다. 지문도 지우와 부모의 것뿐이었다. 가방의 상태도 의문이었다. 3일 동안 밖에 있었다면 이슬이나 먼지라도 묻었어야 했다. 하지만 가방은 마치 방금 놓인 것처럼 깨끗했다.
경찰은 가방이 언제 놓였는지 특정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하천 근처는 사람의 왕래가 드물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그곳을 지나간 건 일주일 전이었다. 즉, 가방은 사건 당일부터 발견 당일까지 언제든 놓였을 수 있었다. 지우의 엄마는 가방을 보고 무너졌다. 딸이 매일 매던 가방이었다. 얼룩진 곳도 해진 곳도 기억났다. 하지만 그 가방은 이제 단서일 뿐이었다. 딸을 찾는 단서. 엄마는 가방을 안고 싶었지만 경찰은 허락하지 않았다. 증거품이라며 봉투에 넣었다. 분홍색 가방은 투명한 비닐 안에서 작아 보였다. 마치 딸의 부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가방이 발견된 후 경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 씨에게 향했다. 그는 지우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 아이를 버스에서 내려준 것도 걸어가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도 그였다. 경찰은 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그의 진술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박 씨는 처음과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버스가 고장났고 아이를 내려줬으며 모퉁이까지 가는 걸 봤다고. 하지만 경찰은 의심했다. 정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날 버스는 정상이었다. 엔진 과열의 흔적도 없었다. 박 씨는 당황하며 해명했다. 분명 연기가 났다고, 보닛을 열어봤다고. 하지만 정비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버스는 멀쩡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 왜 버스를 일부러 세운 것일까? 더 큰 문제는 블랙박스였다. 유치원 버스에는 법적으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했다. 박 씨의 버스에도 블랙박스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영상은 없었다. 박 씨는 고장이었다고 했다. 며칠 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치원 측에 확인한 결과 블랙박스는 일주일 전까지 정상 작동했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껐거나 파손한 것이었다. 경찰은 박 씨에게 물었다. 블랙박스를 껐느냐고. 박 씨는 부인했다. 자신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박 씨의 집을 수색했다. 영장을 받아 집 안 곳곳을 뒤졌다. 거실, 안방, 창고까지. 하지만 지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옷도 신발도 머리카락 하나 나오지 않았다. 박 씨의 차량도 압수해 정밀 감식했다. 좌석 틈새와 트렁크까지 살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우가 그 차에 탔던 흔적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박 씨의 집은 초라했다. 좁은 방 두 칸에 작은 부엌이 전부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모두 연체된 상태였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박 씨는 혼자 살았다.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그는 10년 넘게 유치원 버스를 몰았지만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다. 늘 빚에 쪼들리며 살았다. 경찰은 박 씨의 통장 내역을 조회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달 나가는 돈은 많았지만 들어오는 돈은 월급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지출이 유난히 컸다. 용도를 추적하자 대부분 사채 이자 변제였다. 박 씨는 빚을 지고 있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경찰은 물었다. 왜 빚을 졌느냐고. 박 씨는 대답을 피했다. 그저 생활비가 부족했다고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알아냈다. 박 씨는 도박을 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박 씨는 결국 인정했다. 돈이 필요했다고. 빚을 갚으려고 도박을 했지만 오히려 빚만 늘었다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협박했고 그는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다. 하지만 그게 지우와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자신은 아이를 해치지 않았다고. 단지 버스에서 내려줬을 뿐이라고. 경찰은 믿지 않았다. 모든 정황이 박 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짓 진술, 고장난 블랙박스, 그리고 돈. 사건을 맡은 형사는 박 씨의 경력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7년 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다. 바로 인근 도시의 한 어린이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차량 기사로 3년간 근무했다. 그리고 7년 전 그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실종됐다. 형사는 당시 사건 기록을 찾아냈다. 파일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미제 사건이었다. 사건의 개요는 지우의 경우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당시 실종된 아이는 5살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김민준. 하원 시간에 차량에서 내린 후 집으로 가던 중 사라졌다. 차량은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줬고 그 이후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모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도착하지 않았다. 수색대가 동원됐고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박 씨는 조사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사람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의 차량에서도 집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박 씨는 자신은 아이를 내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의심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박 씨는 몇 달 후 그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형사는 기록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7년 전과 지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형사는 박 씨를 다시 불렀다. 7년 전 사건에 대해 물었다. 박 씨는 기억한다고 했다. 끔찍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당시에도 조사받았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형사는 되물었다. 그런데 왜 어린이집을 그만뒀느냐고. 박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대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괴로웠다고. 모두가 자신을 의심했고 그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고. 형사는 7년 전 사건의 담당 형사를 찾아갔다. 이미 은퇴한 나이 많은 형사였다. 그는 그때를 기억했다. 박 씨를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박 씨의 차량, 집, 심지어 옷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단서는 없었다고.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고 했다. 박 씨의 진술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고. 은퇴한 형사는 말했다. 그 사건은 자신의 유일한 미제 사건이라고. 지금도 가끔 그 아이를 떠올린다고. 형사는 두 사건을 비교 분석했다. 공통점이 많았다. 하원길에 실종됐다는 점, 마지막 목격자가 박 씨라는 점,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7년 전에는 차량 고장이 없었고 블랙박스도 정상 작동했다. 즉, 박 씨는 이번에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하려면 물증이 필요했다. 진술만으로는 안 됐다. 경찰은 박 씨를 압박했다. 7년 전 사건의 연관성을 추궁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지 불운이 겹쳤을 뿐이라고. 변호사도 같은 주장을 했다. 두 사건의 유사성은 우연일 수 있으며 박 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실제로 그랬다. 정황은 의심스러웠지만 증거는 없었다. 박 씨의 집에서도 차에서도 옷에서도 지우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7년 전 아이의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답답했다. 모든 것이 박 씨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를 잡을 수 없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형사는 박 씨의 금융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박 씨는 최근 2년간 수백만 원의 빚을 졌다. 처음에는 소액 대출로 시작했지만 점점 불어났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사채를 썼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박 씨는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형사는 박 씨가 이용한 사채업자들을 추적했다. 그중 한 명을 찾아가 물었다. 박 씨가 얼마나 쫓기고 있었느냐고. 사채업자는 비웃었다. 매주 전화했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박 씨는 울면서 애원했다고 한다. 시간을 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지만 사채업자는 믿지 않았다. 박 씨에게는 돈이 없었으니까.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으니까. 형사는 박 씨의 도박 내역을 확인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접속 기록이 빼곡했다. 거의 매일 접속했고 금액도 적지 않았다. 박 씨는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었다. 축구, 야구, 농구 경기에 돈을 걸었다. 처음엔 이겼다. 몇 번 연속으로 맞추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다. 곧 연패가 시작됐고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더 큰 돈을 잃었다. 악순환이었다. 박 씨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박 씨의 통장에 사건 3일 전 300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이었다. 형사는 계좌를 추적했다.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었다. 누군가 유령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다. 형사는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계좌 개설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10년 전 기록이라 추적이 쉽지 않았다. 당시 개설 지점도 이미 폐점된 상태였다. 300만 원, 그 돈의 의미는 무엇일까? 형사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다. 혹시 누군가 박 씨에게 돈을 준 것일까? 아이를 넘기는 대가로. 인신매매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유괴 공범에게 받은 성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었다. 박 씨는 그 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른다고만 했다. 갑자기 입금돼 있었다고. 누가 보낸 건지 자신도 모른다고. 형사는 믿지 않았다. 300만 원이 그냥 입금될 리 없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보낸 돈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다. 형사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박 씨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대부분 사채이자 변제에 사용됐다. 200만 원은 사채업자에게 갔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 평범한 사용 내역이었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곳에 쓰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를 계속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도 실시했지만 결과는 애매했다. 일부 질문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 박 씨의 진술은 일관됐다. 자신은 아이를 내려줬고 걸어가는 걸 봤으며 그 이후로는 모른다고. 300만 원도 누가 보낸 건지 모른다고. 경찰은 답답했다. 모든 상황 증거가 박 씨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박 씨가 사라졌다. 사건 발생 한 달째 되던 날 박 씨가 모습을 감췄다. 경찰은 그를 소환하려 했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틀 후 버스 안에서 그의 핸드폰이 발견됐다. 운전석 및 시트 아래 깊숙한 곳에 꺼진 채로 있었다. 마치 누군가 숨긴 것처럼, 아니면 급하게 떨어뜨린 것처럼. 핸드폰을 분석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최근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두 평범했다. 수상한 연락처도 없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박 씨의 사진이 뉴스에 나갔고 제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 씨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그의 통장에는 돈이 없었고 카드도 사용되지 않았다. 휴대폰도 꺼진 상태였다. 대중교통 이용 기록도 없었다.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걸어서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준 것일까? 경찰은 알 수 없었다. 형사는 박 씨의 집을 다시 수색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옷가지 일부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세면도구도 그대로였다. 마치 금방 돌아올 것처럼, 아니면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형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영수증과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20년쯤 된 듯한 사진이었다. 젊은 박 씨와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잉크가 번져서 읽을 수 없었다. 경찰은 300만 원의 출처를 끝까지 추적했다. 유령 계좌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여러 계좌를 거쳐온 돈이었고 최초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도 손을 들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추적을 피하려 한 것이었다. 고도로 계획된 거래였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배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우가 누군지, 왜 박 씨에게 돈을 준 건지 알 수 없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다. 박 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지우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인근 산과 저수지를 다시 수색했다. 혹시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과 바다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결과는 같았다. 박 씨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마치 지우처럼. 사건은 결국 미제로 분류됐다. 7년 전 사건, 거짓 진술, 고장난 블랙박스, 도박빚, 의문의 300만 원. 모든 정황이 박 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물증도 없었다. 지우의 DNA도 혈흔도 옷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박 씨를 기소할 수 없었다. 그는 용의자였지만 범인은 아니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박 씨가 범인이 틀림없다고. 그가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지우의 부모는 절망했다. 딸을 찾을 수 없었고 범인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그 모퉁이에 섰다. 혹시 딸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지금도 지우의 엄마는 매일 오후 2시 40분 그 모퉁이에 서 있다고 한다. 30m의 사각지대를 바라보며 분홍색 가방을 기다리며.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오지 않는다. 바람만 지나갈 뿐이다. 100m의 공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